2022년이 끝났습니다. 네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정말 많은 변화가 그렇죠. 있었던 시장인데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상고하저입니다. 상고하저인데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죠. IMF나 글로벌 금융위 때도 똑같았는데 이번엔 좀 환경이 좀 틀리죠, 예전보다. IMF 때는 내부 위기였어요. 네. 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였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사고를 쳤잖아요. 미국이 자기들 문제로 좀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한테 영향이 왔는데, 좀 오래 갔죠. 오래 갔는데, 그때 터지고 나서 둘 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6개월 만에 반토막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는 충격이 왔다가 거래가 좀 줄고, 네. 뭐 이런 차근차근히 갔어요, 순서가. 그랬는데, 요번엔 저도 놀랄 정도로, 저도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 알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 거는, 미국도 역사상, 미국 세워진 지가 100년 좀 넘었나요? 네. 딱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겠죠? 우리 2030은 더 첫 번째고. 그러니까 좀 충격이 크실 텐데, 요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인천 샘플로 말씀드리면 네. 사례로 인천 송도에 땡땡땡 무슨 아파트 신축이에요. 신축 네.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건 다 50% 내려왔고요. 50%요? 네, 서울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광교 지역은 한 30-40%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인천도 송도 말고도 연수구 이쪽 있습니다. 이쪽들도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좀 많이 빠졌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구가 지금 한 30% 이상 빠졌고 송파구가 한 27-8% 빠졌고요. 강동구라 있잖아요. 강남사구 네. 최신의 강남사구 예를 들면 거기는 아파트 이름도 기억나는데 롯데 땡땡 문치아인데 국민평형 80세제곱미터가 고점을 찍을 때 작년 9월경이었어요. 그때 16억 한 8천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11억에 얼마 전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그 강동구에 또 롯데 또 좋은 거 있어요. 신축. 그것도 16억 찍었는데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35%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린 건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22년 초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누구는 상승할 거다, 누구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아니었는데 여기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쵸. 여기 우리 저 PD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올 때 조심하라고 그때가 한 6-7개월 전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분명히 오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없었어도 네. 이미 데이터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임계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뭐 전문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으로 돌아서거나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단 하락이 징조인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분양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못 보셨지만 네. 올해 말고요. 작년 가을부터요. 서울에 이제 일명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아일랜드 아파트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단위 아파트들 뭐 80세대, 100세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분양을 하면 무조건 완판이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기자분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교수님 여기 미분양이 났는데 왜 나죠?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여기 나왔을 때도 거의 99% 떨어지니까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확실하냐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제가 강하게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울에요. 서울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겠지만 그 서울의 가구, 2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2020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2020년 말 기준이니까 21년도에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 네. 2021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연봉이니까요. 연봉 6천이면 한 500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 네. 월 500이면 실수령액은 460 정도? 그렇게 되시죠? 네. 그분들이, 그 이하 분들이 70%입니다, 70%. 그럼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죠. 왜 정리가 되냐.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LTV나 DTI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그걸 대비해 보면 다가갈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이미. 월급을 모아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나으신 그 전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한번 봤던 분들, 뭐 2013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3년 동안 보유다 팔면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러면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3억짜리 갭 투자 뭐 한 7, 8억짜리 했으면 돈이 한 6, 7억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타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강남 같은 데 과감하게 전세 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 물린 거고. 그러니까 그때 그 수준을 딱 보면은 그분들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가격 임계점이 2021년, 원래는 2020년 코로나 전에 거의 다가갔는데 코로나가 네. 터졌죠. 네. 터지니까 저는 속으로 야 이거 더 펌핑 되겠다, 더 버블이 생기겠다 판단했고 그게 이제 이어진 게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데이터들도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PF 그 심사라고 있어요. 네. PF 심사라면 예전에는 편하게 상승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요도 있고 뭐 부담 능력 이런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2014, 15, 16까지가. 충분한 가격이었고 그때 주택가격 부담률인 지수가 85까지 찍었어요. 85라고 어떤 의미냐면 100이라는 수치가 있고 2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100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LTV 50%에 네. DTI 25.7%에 20년 고정금리를 쓸 때예요. 그때 부담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소득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중의 비율이에요. 집값에 대비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오르기 직전에가 85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작년 3분기. 네. 올해 2분기에 204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204명 어마어마하죠.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 거의 돼야 다, 되는 거의 다? 그러니까 200이라는 네. 수치가 50%예요. 아,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기준금리가 20년에 네. 그 기준금리가 저금리일 때잖아요. 네. 주택금융사분들이 네. 3분기 후에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부담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 혼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월급쟁이 아파트를 TV부터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얘기 퍼뜨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그 수치가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부담이. 그래서 지금 매수가 못 이어오는 거예요. 그 부담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그리고 이제 대출 조건도 좀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면 예전 같으면 딱 붙어서 살아요, 시장이. 네. 못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는 여러분 아주 1번입니다. 경제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럼 앞으로 하락세는 좀 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는 정리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아마 1월 달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 과열지구나 이걸 규제를 다 풀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소심은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한다라면 요번에 그 서울은 다 규제 지역이고 이제 네. 과천, 강명, 하남 이렇게 네 군데 남았잖아요. 네. 그 네 군데만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더 풀 수도 있고 이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요번에 그 경기도 남은 4개만 푼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서울에 외곽 지역을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 강남 3구만 빼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남 3구까지 풀어주면 비판을 받거든요, 국민들한테. 아니면 요번에 과감하게 요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하락이 네. 조금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경제에 좀 전이가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다 풀 수도 있어요. 강남 3구만 빼고. 근데 저희가 아쉬운 건 만약에 그랬다 하면 일단 반등을 합니다. 네. 지금 요번에 12월 21일 날 던진 거 있잖아요. 다주택자 쫙 풀어준 거. 국민의 비판 소리를 분명히 들을 텐데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환경 자체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약간 이 틀에서 저 뒤에 나중에 투기 요소가 좀 들어간 게 좀 눈에 보여서 좀 거슬리긴 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약간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적정한 조정과 연착륙을 위해서 하니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했으면 제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은 상반기는 무조건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뭐든. 그리고 네. 매물이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것도 유사합니다. 네. 매물이 많이 늘었다가 분명히 한두 달 매물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매물 걷어들여 뭐 이런 패턴의 뉴스가 나오시 할 겁니다. 근데 네. 이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연끌에서 힘드신 분들은 그때를 활용하셔서 잘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거기에 너무 100%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네.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 끝났잖아요.
금리 인상은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던졌다고 그렇게 가볍게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고 상반기는 흔들리는 시장이 될 거예요. 보도든 뭐든 실제 규제 완화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조바심 내시는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한 번 더 참으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반기가 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승이. 네. 그러면 이제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상승 반전이다, 이 얘기는 상반기에 계속 나올 텐데, 하반기에는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발표한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은 네. 이제 국지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서울의 중심지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럼 뭐 댓글들 보면 우리 동네는 안 빠졌는데 이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평균적으로 다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될 때쯤에 PF 문제가 커지고 미분양이 한 8만, 7만 갈 때, 이때가 사실 위기라기보다 시스템에 부담이 갈 때거든요. 그때 이제 대책을 던졌으면 국민들의 비판도 덜 할 거고, 적정하다고 얘기했을 거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적정 가격이 더 내려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뭐 몇 군데 50% 반토막 난 데 빼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예요. 그래서 내년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 잘 하시고, 아직 투자할 기회를 보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을까지 본 다음에 시장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격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랜 동안 가격이 상승한 만큼 또 오랫동안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급하게 가격이 빠졌으니까 또 급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후자 부분은 제가 뭐 네. 시청자분들한테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예측하신 건 그렇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는 시나리오대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그동안에 되풀이됐던, 반복됐던 역사의 흐름에서 침체 때 어땠나를 봐야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되면서 침체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장기, 단기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경제가 더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급전이 다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기간이 최소한 19개월 같습니다. 최단위. 최단위 19개월. 네. 최장은 이제 늘어지는 거죠. 아, 그 최소가 19개월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V자 반등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빠르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침체 기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폴 보커라는 양반이 있고요. 네. 이제 파월은 변호사잖아요. 파월 장관이 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폴 보커가 하기 전에도 침체가 몇 번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쭉 있었잖아요. 폴 보커라는 양반이 인플레이션이 그때 막 10%대를 계속 가니까 과감하게 이건 경제 논리로 알 수 없다. 왜냐면 버블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10%였던 걸 갖다 18%로 올리는 시간이 1년 만입니다. 근데 금리도 높은 데다가 네. 20% 그거 쉽지 않잖아요. 10에서 근데 그냥 18%요. 올립니다. 그냥 돌고 앞으로. 왜? 이미 경험해 본 바, 지금처럼 네. 금리를 막 올렸는데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인하를 했던 경험에서 했니까 다시 올라가지고 더 이제 어려움의 청요가 많았던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 이거 누른다는 표현은 그렇고, 물가를 안정시킬 때는 확실하게 정책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이제 폴 보커 그 양반이 별명이 이제 아시겠지만 인파이터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민을 위한 생각이 있는 거죠. 총을 차고 다니는데 살해 협박이 많으니까. 왜냐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 이런 우리 지금 영끌 고생하는 분들이 그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죽인다고 막 살해 협박이 들어오니까 총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키가 2m예요, 그 양반이. 총 차고 다녔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딱 마치고 나서 20년 동안 미국이 번성을 합니다. 아무런 경기 침체 없이. 그럼 증명된 거잖아요. 네. 버블이 다 정리가 돼야 소득이 적정하고 가격이 적정해야 이게 계속 경제가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20년 동안 미국이 지금 호황기를 누린 거거든요. 그 증거를 폴 보커는 파월이 너무 흠모해요. 제가 볼 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냐 그러니까 그런 장관으로 불리었으면 좋겠다고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도 금리를 쉽게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그래서 V자 반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럼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될 때
그 서베이 타임을 6개월에서 1년 갔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될 때 0.25나 0.5 내릴 거예요. 그거 갖고 또 6개월 가는 거예요. 물론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이 화해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끝났다. 그러면 내려도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면서 미국 경제 상황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뭔가 범용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들이닥칠 하락 폭이라든가 네네. 하락의 기간을 뭔가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생각해 본다면 네. 말씀하셨던 한 앞으로 한 40% 정도도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은 고점 대비요. 네, 고점 대비 네네. 40% 그리고 그 기한은 얼핏 말씀하시기로도 한 19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네, 기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한번 딱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경제 시스템이 안정되면 다시 경제 돌아가니까 부담 능력이 되면 예측 가능한 부채는 좋은 부채거든요. 그 시점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함부로 아까처럼 V자 받는 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내부 시장 주체들이 있잖아요. 시장 주체 다주택자분들이 계시고 무주택 소유자분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그 노벨상 탔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LTCM이라고 그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노벨상 탄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뭐야? 너무 높아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조정은 필수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마샬의 수요 공급 이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리.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되니까 경제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긴축,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면 당연히 펌핑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들한테 용돈을 맨날 5,000원씩 주다가 3만 원 줘봐요. 펑펑 뛰잖아요. 네. 단순한 심리적인 부분은 시장 주체들한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주체들이.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대상이 부동산인 거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아빠가 야, 아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너 쓰던 5,000원도 안 줘봐요. 어떻게 되죠? 애들하고 놀질 못하잖아요. 그냥 몸만 잘 건사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하셔도 경제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엮어놨지만 뭐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역사가. 네. 근데 맨날 이러잖아요. 매번. 제가 3번 겪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 이론이. 그죠? 결국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된다. 웃기잖아요. 네. 이 AI 시대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맨날 인간의 심리, 그게 첫 번인데, 인간의 심리와 이게 이제 합쳐진 시대잖아요. 또 데이터가 지금 오픈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법으로 일으키기가 쉬웠어요. 뭐 튤립 버블이든 뭐든. 왜? 메이저 언론사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네. 이 정부의 어떤 신뢰도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시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분산이 되면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죠. 요번 같은 폭등은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없을 것 같다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려요.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는 세대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출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건 국가 문제잖아요. 그럼 답은 나왔죠? 국가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값이 이러니 내려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린 다음에 다 돈도 벌고 돈을 모아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는 새로운 민간 시장, 정상적인 아마추어 시장이 아니라 프로 시장으로 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식으로 가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우리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 결론은 부담 지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을 넘었어요. 네. 넘었다면 전 세계의 어떤 평균 그 HI의 적정 수준이 한 25에서 30%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그러니까 30%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수치를 계산하면은 딱 한 100 정도나 110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계산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는 반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값이요? 200이니까 지금 수치가 200을 네,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수요라는 게 있고 항상 투기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업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네. 한 120 정도면 시장 움직이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하락폭의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할 때 네. 정상적이라면 제가 볼 때 한 6년, 7년 간다고 봤어요. 아, 6년, 7년. 네, 근데 요즘은 변동성 너무 심하고 푸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뭐 야,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지만 뭐 갑자기 종전하겠다 그러고 그게 이제 갑자기 화해 무드로 가면 왜냐면 같이 죽기는 힘드니까 중국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미국이 뭐 패권주의를 가지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통치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변수는 놔두고라도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라면 차분차분히 해서 한 4, 5년 정도면 딱 정리되고 갈 판이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가 만약에 요번에 발표를 안 하고 나중에 했더라면 좀 짧게 끝났을 거를 만약에 요번에 던진 게 효과가 없으면 심리를 완전히 죽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지할 게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면 하방 심리가 더 강해지죠. 그게 자칫 좀 일본형으로 할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없다라면 4, 5년이면 끝날 건데 외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어지고 충격이 있다라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또 힘들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아직 터지지 않은 것들 PF가 많이 이런 것들이 터지면 아 그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7년 보죠, 그때. 솔직히. 네. 기본적으로. 4, 5년 정도에 끝날 수 있었지만 뇌관 같은 게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하나 너무 터질 너무 때마다. 뇌관이 많잖아요, 지금. 네. 네. 그게 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진짜 반짝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일시적이지 않은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내렸어요. 네. 전세 가격 많이 내렸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오른 금리 때문이라도 계속 금리를 맞춰가면서 월세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월세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네. 그럴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집이 한 10% 비어 있거든요. 주택. 상가들도 보면 가끔가다 보면 빈대 많습니다. 공실 있죠. 그럼 정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상가 같은 데 가서 싸게라도 잘 수도 있어요. 그죠? 자꾸 그걸 뭐냐면 다운사이즈 나가거든요. 다운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뭐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물가 올랐죠? 네. 내가 만약에 500을 버는데 물가가 100만 원이 올랐어. 100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죠? 금리가 차를 하나 샀는데 렌탈료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지고 100만 원이 없었어. 그러면 내 300에서 먹고 사는 거 빼고 100만 원이면 나는 100만 원을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소득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월세 오른 것은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임대차법 막 그때 폭등을 일으키면서 전세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빌려봤자 2%니까 한 달에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내 생활이 80만 원을 맞춰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160이 되니까 펑킹이 나잖아요. 네. 그럼 나와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메꿔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비죠. 집이. 밀리죠. 이 시장은 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이제 월세 쪽으로 가니까 월세 더 싸니 갔는데 월세가 막 올라가니까 월세도 임계점에 왔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올라가다가 한없이 올라간다고 다들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아닌데 딱 꺾일 텐데 꺾이잖아요. 왜? 임계점에 오니까 네. 시장 주체들이 그죠? 서울의 무주택자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50%가 무주택자가 수요자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진정한 수요자예요. 그 자기 수요자들 돌아보시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넌 비싼 데 사네. 넌 적정한 데 사네. 넌 싸게 샀네. 그게 이제 시장 형성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도만 보실 거 없이 발품 몇 개 파시고 네. 친구 몇 번 통화하시면 시세와 균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거기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좀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내린 지 한 6개월 됐잖아요. 네. 6개월 됐는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 계약자 중에 70에서 73%가 다 꽤 대출을 받았어요. 네. 신규 전세 계약자가 네. 경기도 일대는 80%. 그렇죠. 근데 왜 저금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완룸을 살다가도
네? 강남 안도 살다가 또 그냥 전세 대출로 딱 넘어가면 아파트 25평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펌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다 시장 논리상. 근데 그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당분간. 우리가 소득을 뭐 많이 벌지 않느나 네. 아니면 금리가 다시 저금리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금리가 되면 지금은 이제 월세랑 전세랑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엔 전세가 항상 많았지만 지금 그 전세 물량보다 월세가 더 역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래량은 많은데 네. 물량은 전세가 더 많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네. 거래량 자체가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진 거죠. 지금 5대5 정도. 5대5 정도인가요? 네, 6대4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5대5 정도. 네. 그만큼 많아진 것 같은데. 많아졌죠. 제일 많을 때가 40%대였거든요. 네. 요즘 이제 50%대로 왔어요. 더 올랐네. 스마트하신 거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싸니까 월세가. 집은 똑같은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전부터 이제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요새 몇 억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떨어지는 폭은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는 시간과 속도는 예상 못했습니다. 미국의 파월이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른 거죠. 미국 역사상 처음일걸요, 그것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네. 거기 뭐 0.5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지금 몇 배요? 8배인데요. 네. 그런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알아요,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놀란 거죠. 놀랐는데 어딘가 한번 사고가 나거나 위기가 있으면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헤지펀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클린턴 대통령이던 부시 대통령이던 그때 다 그 재무부 장관들이 다 뭐 골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업계가 너무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정력이.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리는 건 정치고 경제 쪽에서는 어디가 터지면 싸게 우리가 IMF 때 당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세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제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만치도 않고 조지 소로스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여러분도 조심하시라고. 그게 다 빈말이 아니거든요. 다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던진 경제에 대한 해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 사지 마라, 젊은이들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이니까요. 그나마 양심적인 거죠. 집값이 물가 좀 잡히고 금리가 내리면 그때 사세요. 그게 얼마나 국가의 어떤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적당한 얘기는 저는 감사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감사하고 있죠, 도리어. 실제로 집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네. 집값도 많이 내렸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집을 사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죠. 거래량 자체가 역대 최저라고 하는 정도거든요. 네, 최저치입니다, 신고. 네. 근데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살만한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더 내려오는 게 이제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걱정은 되는데, 속도가 빠른 것만 좀 문제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 정도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사지 마라 그래서 사거든요. 정책이 없어도. 네. 네. 내 집에 대한 마련에 대한 욕구는 대한민국도 특히 강하잖아요. 네. 흐른 대로 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날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분양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심리가 더 가라앉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글로벌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착한 분양가라는 게 있었어요. 건설회사는 그냥 갈라는데 조합원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싸게 팔아서 빨리 금융비용을 없애자. 근데 그때 금리 부담보다 지금이 거의 1.5에서 2배예요. 모든 현장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어떤 법으로는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젠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현 처지에서 일반 국민 아까 말씀드린 소득 수준을 볼 때는 아직 이 가격대에는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가기 힘든 가격이에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완전히 끝나고 규제 완화책 다 나온 상태에서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내려간 상태가 되면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카드를 너무 빨리 썼잖아요. 이번에 빨리 네, 내놔가지고 다음에 쓸 게 없어요. 다음에 별로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중장기전으로 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 올렸던 그 3기 신도시 물량은요 2026년부터 입주해요. 네. 1000세대가 입주하던 2000세대가 입주하던 입주한다라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입주한다라는 그 소싱은
심리적으로 무주택자들한테 안정감을 주거든.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급함을 주고. 그럼 그 사이에 탐이 얼마 남았죠? 2026이니까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원래 너무 높아서 약간 포기 상태였다가 이제 희망적인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주택자 입장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가들은 그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2026, 7년까지. 회복될 때까지 갈 거고 5, 6년 갖고. 근데 이제 자산가가 아닌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 전세 가격이 자꾸 다운되면 갭 투자했던 분들은 못 버티잖아요. 그렇게 경매 물건이 되니까 물건들이 자꾸 더 나오잖아요, 시장에. 이게 이제 시장을 한마디로 일단 쇼킹을 주겠죠. 시장에다가. 그게 지나야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시간을 1년 만에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몇 년을 갈 것 같지 않나요? 지금도 그럼 경매 물건이라든지 좀 버티지 못하고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아, 그 얘기 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받으시잖아요. 네. 집 사실 때.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다들 변동금리를 쓴단 말입니다. 싸니까. 네. 높아지면 이제 고정금리를 쓰는데 앞으로 높아질지 낮아질지 막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었어요. 혼합형금리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5년 동안만 고정금리예요. 그 6년짜부터 변동금리입니다. 이 상품이 꽤 팔렸어요. 오, 네. 네, 그동안. 자, 내년이 2023년이잖아요. 23년 빼기 5는 18년. 네. 18년에 집 산 분들은 내년부터 그때는 2.5% 이율인데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겠네요. 엄청 부담되겠죠. 네. 이분들 영끌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계획적으로 했는데도 쇼킹을 네. 받을 정도니 네, 영끌한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끌 잠 못 자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조차도 지금 막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애기들 있고 이러면 더 그렇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버티게끔 정부가 일단 좋은 정책을 던졌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6억 이하에서 9억까지 넓혔어요.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뭐 변동금리 높은 분들 또 이렇게 좀 높은 분들 대환 대출해 주겠다. 낮은 금리로. 그게 특례보금자리론인데 예산이 25조인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아쉬운 건.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고 은행은 냉정하잖아요. 금융산업자분들이 은행들이 언제 물론 사정을 가끔 봐주지 않죠. 그렇죠. 네, 냉정하잖아요. 3개월 연체되면 연락 오고 네. 경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계산할 때 네. 내년부터 변동금리 바뀌는 분들이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오시면 항복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 물건들이 연초에 나오면 분명히 가을, 겨울에는 물건이 나오겠죠. 경매 물건이. 네. 근데 게다가 현재 영끌하신 분들. 네. 그분들의 물건이 현재 추세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막 돌려막기를 아주 버티는 분들 계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 반등기에 조금 높은 값에 팔 수 있을까 해서 하시는 분들 뭐 계신데 그때 이제 못 팔면은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또 더 높은 이자로 막 메꾸고 계실 거고 역전세 나가지고 나가면 또 더 고통이에요 또. 그쵸.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또 살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무리하다 싶으면 사람이 건강해야 뭘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은 분명히 경매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례가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량이 2배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량 중에 낙찰되는 게 17%예요. 아, 유찰이 많이 되는 거네요. 80%는 유찰에서 또 밀려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또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쏟아지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장 너무 만만해 보시면 안 되고, 싫지만, 제가 한 말이 1단을 말했으니 2단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체크라도 좀 해보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틀리면 버리시면 되고, 혹시 검토하셔가지고 또 생각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면 자산 관리에 좀 활용하시면 되고, 뭐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착한 분양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미분양 현황은 좀 어떤 편이에요? 네.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고 계실 텐데요. 미분양 4, 5만 개는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 이번 정부가 또 유달리 이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미분양이 많아서 또 언론도 문제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저랑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죠. 사적 결론이 그겁니다. 한 6만에서 7만까지는 건설회사가
감내한다. 충분하다. 미분양이 나도. 네. 네. 그게 답이고요. 다만 7만, 8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6, 7만 원대까지. 그래서 7만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게 이제 임계점으로 봐요. 근데 지금 4만이거든요. 4만 8천. 네. 왜 이렇게 난리래요? 뭐, 네? 미분양 났다고? 왜 그러죠? 경기가 아주 좋을 때도 3, 4만, 5만, 6만이었어요. 그리고 폭풍 영끌일 때 그때만 우리나라 최초로 1만, 2만이었어요. 막 몇천대로. 딱 2년만? 이 18년 동안에. 그러면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닌데, 물론 그건 있죠. 미국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대응하면서 국민들 편에서 해야 되잖아요. 다주택식 편에서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게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2023년 초에도 또 네. 공급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쏟아지는데 수요가 이제 네, 그만큼 수요가 안 살아나죠.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분양이 눈뭉치가 굴러가듯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편이네요. 눈뭉치가 자꾸 굴러가듯이 심리가 완전하게 안 살아나면 이게 자칫 금융사 위기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요새 뭐 금융기관 문제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제1금융권하고 저축은행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엊그제 다 데이터 보고 평가 보고서를 봤더니 이미 예전에 2008년도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저축은행 큰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뭐 부산상호저축은행부터 그때 뭐 27개가 없어졌거든요. 11개인가? 한 10개 이상이 하여간 파산했단 말이에요. 저축은행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 금융기관들은 다 지금 안정적으로 또 바젤3 맞춰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하고 이제 캐피탈 보험사, 제2금융권의 뭐 여전사들, 여신 전문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이 이 부동산 PF라면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상승기에 3년, 2년 전에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초과하는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된 수준으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줄 몰랐죠, 그 사람들도. 그럼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굴러가다가 그게 그런 증권사한테는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증권사는 파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산이 될 때는 그 충격이, 증권사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그죠?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능력되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싼 현장이에요. 만약에 땅이 100원짜리고 건축비가 100원짜리인데 200원이면 남는 거 한 뭐 10%면 220원, 20%면 240원에 팔면 되는데 시장이 막 좋으니까 이걸 300원으로 사업을 잡아가지고 돈을 다 끌어서 300원 남으니까 250원 정도 더 쓸 수도 있잖아요. 50원 남으니까. 네. 오버해서 쓴 거죠. 그런 게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산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헐값에 날아갈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누가 사요, 어려울 때? 그 헐값이 옆에 주변 시세 분양가를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착한 분양가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기 높은 분양가로 했더니 망했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낮춰서 안전하게 가자. 들 갔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현장이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그냥 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 비용이 네.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주하잖아요. 네. 그 이주비 다 돈 빌려서 하는데 그 돈 다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계산만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재건축 조합원들은 다 아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덩이가 굴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잘 녹여야겠죠. 네. 경제 뭐 부처나 이런 데서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무주택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넓어졌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좋을지. 무주택자분들이요?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자산이 좀 있으신 분과 좀 아직 미약하신 분 두 부류가 계실 거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그동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청약을 할 때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말이 고민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위의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셔가지고 자, 그 단지가 주위 시세에 비해서 똑같다. 그럼 이건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그러면 이 기존 주택이 5% 10% 내려갈지 앞으로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10% 정도 내려가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가 90원짜리고 얘는 100원짜리가 되잖아요. 9억, 10억짜리가 되죠. 근데 1억 차이예요. 이건 새 집이죠. 그러면 이건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에 오류에 빠집니다. 얘가 더 싸다는 것만 매물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9억이고 얘는 10억이잖아요. 그럼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민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부담주시에서 그런 라인이랑 맞는데 그런 라인이 오면 기존 시세보다 1억 정도 비싸도 사도 괜찮다. 근데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는 무조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서 지금 혼돈스러울 텐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옆에 몇 개 비교하시고 신축 그리고 말씀드린 금리 보시고서 이게 몇 프로까지 가능하나 딱 하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자 중에 이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정부에서 그 정책자금이 지원하는 집단대출 같은 거는 금리가 좀 저렴해요. 저렴한데 특히 신혼부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즘 또 새로운 상품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눔형, 선택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초기에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정책자금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게 1, 2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데 3, 4년 간다 오셨을 때 조금 돈을 모으면 돈이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선이 된다 그럴 때 주택을 들어간다면 투기의 마음 없이 거주의 용도로 가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3, 4년 더 기다리셔도. 왜냐하면 3, 4년 기다리면 128만 호예요. 지금 공공주택지가 조성된 게. 이거는 무조건 집니다. 짓는데 여러분 그 서울의 수도권의 인구가 1년에 35만에서 50만 늘 때가 노태우 정권 시절이에요. 90년대인데 그때 전국에 200만 호, 서울 인근에 한 100만 호 정도 지었어요. 그때 10년 동안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근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다 나올 거죠, 그 물건들이. 근데 물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100만 원 가깝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방 압력이 장기적으로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보신다라면 좋은 도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하고 기존 시세랑 비교하셔서 너무 바닥까지 가는 거 기다리면 또 힘드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담주시에 좀 가까워지면 그때는 여력이 되면 사셔도 되고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참으셔도 이렇게 이번처럼 급등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3, 4년 더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안식처가 돼야 될 집인데 잠 못 들게 하는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년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것만 봤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너무 낯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2030 세대분들은 참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처음 겪어보시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불만스럽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상당히 박탈감 느끼면서 왔지만 무주택자분들조차도 아마 잘 됐다는 마음이 좀, 근데 이렇게 빨리 내리나? 이런 의아심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충격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착륙이 제일 좋잖아요. 충격 없이.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030들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22년이잖아요. 네. 근데 2014년부터 살짝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8년 정도 되죠? 네. 30살이라고 하면 8년 빼면 몇 살이죠? 22살. 네. 남자분들은 군대 있고, 여자분들은 졸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부동산 찾아볼 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뉴스에서는 봤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좋다, 뭐. 그걸 8년 동안 봤으니, 근데 그 전에 꺾였다가 올라올 때,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 분들은 세상에 막 자기 개발하고, 앞길 계획하고 바쁜데, 올라가는 게 옆에서 막 들렸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든 30대가 돼가지고 보니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계속 올라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고착화되죠, 머릿속에. 잠깐 내려도 옆에서 잠깐 내리는 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받쳐주는 이론들이 많잖아요. 우상향한다. 네. 그림표를 보면 우상향하거든요. 네. 긴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계속 결론 올라요. 네. 오르는데 중요한 건 그 잠깐 빠지는 기간이 본인이 당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잘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돈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파산해서 연락 안 된다든지, 또 친한 친구는
돈을 더 이게 집으로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상가까지 투자를 했어. 욕심을 내서. 2개를 샀는데 그게 13년째 지금 비어 있어. 이런 일들이 옆에서 제가 많이 보니까 아, 이거 위험할 때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2035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하는 입장이 되죠. 사실은 기성세대들한테.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로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번에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하시고 어느 대상에다 투자를 딱 했는데 내가 돈을 투자할 때 이익을 바라고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하기를 바라는 그 시행자는 당신이 투자하면 이익을 충분히 준다. 평소에 은행 금리나 이거보다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다. 투자했을 거고 이분은 이걸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이분이 만약에 뭘 하냐. 좋은 집을 만든 거예요. 가성비 너무 좋은 집을. 누가라도 사고 싶은. 평소에 다 10억짜리 집인데 이건 11억인데 훨씬 좋아. 이 사람은 이걸 사서 좋죠. 사업한 사람은 돈 벌어서 좋죠. 투자한 사람은 투자해서 좋죠. 이게 진정한 투자죠. 투기는 뭐냐. 남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게 투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라는 건 공존하잖아요. 네. 그 피해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면 그건 투기죠. 그걸 투자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시죠? 월부TV에서 새로운 MC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월부TV의 새로운 진행자로 합류하게 된 아나운서 심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월급쟁이 부자들이 아니고요. 월급쟁이로만 10여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리어를 통한 개발을 통해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의 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 공부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월부TV를 알게 됐고요. 이렇게 월부TV 채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자 이번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피드백이 공감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열정적이라는 거, 이 2가지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월급쟁이 부자들 TV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자 돼요. 화이팅! 화이팅!